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이번 주 박부의 사랑방에서는 4.7 재보선 특집으로 나는 왜 투표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만큼 비경제적인 행위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 판표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분인데 굳이 나는 시간을 내서 코로나 감염을 무릅쓰고 또 몇십 분을 기다려서 비닐장갑을 끼고 이제 투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죠. 해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요. 전 세계 IT 산업 1위 업체 본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도 주거가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상당히 높죠. 지난해 있었던 그 4.15 총선에서는 1992년 이후 투표율 66%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100만 명이 또 촛불 시위를 할 정도로 비경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사실은 좀 상반된 심리적인 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는 부자에 대한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적인 마인드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개인을 중요시하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능력이 없는 개인들을 더 소중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지향을 하지만 민주주의는 분배를 추구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동력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타적인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선진국들을 보면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된 원리와 심리를 동력으로 가진 두 가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어야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도 보았을 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대상입니다. 서로 상반된 심리작용과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첫째,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으로 안정된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 수준의 향상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의식이 성장을 하고 정치에 대한 민주화 요구도 커지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0년대를 보게 되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연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항상 그 광고에 나올 때 세계의 10년은 우리의 1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은 쿠데타 후에 국민들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일정 수준에 오르면 폐쇄 경제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발전이 독재 유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아마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반면에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계층적 위화감이 커지고 사회의 불안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가 정치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서 비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이 실제로 보게 되면 미국과 같이 삼권 분립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치는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고요. 이탈리아 같이 일찍이 안토니오 그람시아 같은 걸출한 사회주의자를 낳고 포르노 여배우당이 존재할 정도로 다양성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도 재벌 회장이 수상이 되어 가지고서 횡포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투표를 보게 되면 17%밖에 이제 되지 않죠. 이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정 재벌하고 언론이 정보와 여론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익 집단들의 부적절한 로비로 인해서 법과 제도가 뒤바뀌는 현상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근권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점은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지상 과제로 삼는 정치학자들은 경제 성장을 독립 변수로 보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천상의 진리로 떠받드는 경제학자들은 반대로 민주주의를 독립 변수로 두고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도 상반된 견해가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우호적이라고 하는 입장은 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현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도가 인적 자본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압력과 공권력의 약화가 가져오는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자본의 집중 투자는 자본이 빈약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차관에 의존해서 자본을 마련했던 1960년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 그리고 활용이었다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자원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던 대만과 비교해서도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진위계수가 낮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진위계수라고 해가지고서 전체 부가 이제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 진위계수가 낮을수록 이제 평등하게 소득이 재분배되어 있는 거고 높을수록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본이 집중되어 있어야지 과감하게 투자를 전개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고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평등하게 분배가 되었으면 그러면 자본의 투자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어떤 경제 구조의 레벨업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7, 80년대 고신장에 노동자들이나 농민과 같은 일정 이들 계층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경제 발전 방식은 사실 강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낮은 단계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자유가 일정 수준 이상이 달성됐을 때부터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정치와 경제가 모두 앞서 있는 이제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는 논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원자력 폐기물 보관소 설치라든지 서울 쓰레기 매립지 이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과연 7, 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있었다면 누가 감히 데모를 할 수 있었겠느냐. 국회의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번번이 정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통령이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국가적인 토목 행사가 스님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일수록 이제 과도한 민주주의는 중후전치일 뿐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죠. 이제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시민의식은 저는 그거는 분명히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스페인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를 보게 되면 하도 이제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길래 이제 가방을 앞으로 메고 허리춤에 찬 전대를 감추려고 앞섬을 꼭 쥐어잡고서 이제 가우디 성장을 긴장 속에서 관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르셀로나 해변으로 가는 그 지하철에서 이제 잠시 긴장을 이제 풀고 지하철 노선도를 이제 보는 사이에 그 지갑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유심을 갈아 끼우고 막 신용카드 수습하느라고 여기저기 국제전화 붙들고서는 1시간 내내 뭐 해변에 눈을 돌릴 사이도 없었죠. 저희 동네 과일 가게 아저씨 같은 경우에 가판에다가 과일을 넓게 깔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슬쩍 한두 개씩 가져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요. 아무도 그러지 않죠. 그리고 건물 입구마다 놓인 뭐 손세정제 같은 것들, 지하철 선반 위에 놓인 가방들, 그리고 스타벅스 책상에 놓여 있는 이제 많은 노트북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수많은 택배 상자들, 만일 도난 가능성이 높다면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거고요. 감시 비용이 추가되면서 이제 식당과 과일 가격은 물론 택배 효율이 떨어져서 택배 가격도 아마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쿠팡이 저렇게 높은 가격의 상장을 뉴욕에 하지도 못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최적화된 DNA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와 중국의 독립운동 방식을 비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개인이 목숨을 내놓는 투사들이 많았다.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봉창 의사들의 거사는 이미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인들의 독립운동은 항상 집단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서는지 보고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진짜 중국은 열사나 의사가 없어요. 김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인들은 독립운동할 때도 이해타산을 따진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카오 의거에 대해서 장제스가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갖다가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면서 경의를 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게 되면 작년에 보시게 되면 한국이 돋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SOS 치니까는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 의료인 한 370명 정도가 돈은커녕 인터뷰와 사진 한번 따로 찍는 걸 거부하고서 대구의 감염자가 이제 0이 되니까 조용히 해산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망자의 50% 이상이 모두 요양원에서 나왔다고 그때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관리자들이 도망간 건물에 시체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경악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번번이 발생을 했지만 관리자들이 도망갔다는 뉴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코호트에 임했죠. 이런 의료진들의 헌신이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고 그 놀라움과 격찬이 곧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경의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씩 환자를 돌보면서 전쟁하듯이 이 사태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찬사가 육체적인 고단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적지 않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공유하는 시민들에게는 그런 이제 훌륭한 이들이 옆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고마움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갑갑하고 돈도 벌 수 없는 이 난국을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암묵적인 연대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훌륭한 시민의식, 이런 시너지, 이런 시민정신의 힘, 이런 것을 어떻게 돈으로 감히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대 시장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제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이제 이분이 사실은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철학 교수였고요.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의 저자였습니다. 도덕감정론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있어요. 국부론 옆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하면은 이 근대 경제학,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제 시조로 불리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의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효율성을 낳고 균형을 낳고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부를 올리게 된다. 이런 상당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이끄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것도 강조를 했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또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이란 게 뭐냐면 심퍼스, 이게 역지사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감정에 대해서 동료로서의 가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내가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공감의 원리와 이제 시장의 원리, 이기심에 의한 시장의 원리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연유한다라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기적인 심리만이 모든 것을 효율성으로 균형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공감의 원리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 공감의 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심에 의한 국부론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지금의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정치학자들이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지만, 애시당초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민의식이 전제된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냐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의 이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이제 문장 하나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해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바라보는 즐거움 위에는 자신이 얻는 것이 없다고 해도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네,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